금융시장 참여하는 분들을 세 부류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차익거래, 그 다음에 투기거래, 해지거래. 그 다음에 해지는 이제 펜스를 쳐가지고 나를 보호한다. 투기 거래자들은 좀 단순하신 분들이죠. 시세 차익 그냥. 그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지 않나요? 차익 거래가 설명이 좀 부족하게 넘어온 것 같아요. 네네. 차익 거래 한번 좀 예. 설명을 좀 부탁드렸는데 정말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예, 설명하면 직관? 예. 그 차익 거래는 간단하게 하면은 이제 자산 간의 가격 관계, 두 개 이상의 자산 간의 가격 관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격 관계. 관계라는 게 뭐냐면 선물과 현물, 선물과 옵션, 3년물과 10년물 이런 게 다 가격 관계인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도 어쨌든 어쨌든 일종의 관계가 있는 관계는 거예요. 있다 이거죠.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시장에서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그 관계는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차익 거래는 두 자산의 가격 관계가 괴리를 보였고 이 괴리는 돌아올 것이야 라는 가정하에서 매매를 하는 게 차익 거래예요. 돌아온다는 게 가정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돌아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조금 세분을 하면 이론적 차익 거래와 통계적 차익 거래라는 게 있어요. 또 나오는 이론적 뭐 어디서 허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선물은 만기일에 현물 가격이 결제가 됩니다. 예. 그건 이론적 관계예요. 그러면 현물과 선물의 가격 관계는 요래야 되는데 벌어졌어. 이거는 끝에가 맞나요? 이건 이론적 관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선물과 은선물의 가격은 통계적으로, 과계 통계적으로 이래서 이 정도가 적정해. 지금 벌어졌어. 통계적으로는 돌아올 거야. 역사적, 경험적으로는 돌아올 거야. 이거는 이제 통계적 차익 거래예요. 통계적, 이론적. 그럼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했을 때 그 통계적이라는 거는 과거를 바라봤을 맞습니다. 때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확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그게 무슨 차익 거래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사 차익 거래, 또 전략적 차익 거래, 차익 거래, 통계적 차익 거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익 거래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예. 어떤 거는 팔고 어떤 거는 사야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차익 거래로 그렇죠.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해지 거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해지 거래는 제가 자산을 들고 있는데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이게 이제 해지 거래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한 거 이게 해지 거래인데 차익 거래는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네. 해지 거래는 내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현물을. 내가 노출된 위험이 있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 하락의 위험이 있는 거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 상승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위험 노출이 있어 이미.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게 해지고요. 차익 거래는 난 포지션이 없어. 없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선물하고 현물 가격 관계 이상해. 그렇죠? 국채 3년물과 국채 10년물 가격 관계가 이상해. 이럴 때는 두 개 자산을 동시에 새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개념은 두 개 중에서 분명히 괴리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고평가, 하나는 상대 저평가겠죠. 둘 다 고평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상대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둘 다 고평가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하나가 고평가, 하나는 무조건 저평가예요. 그럼 저평가를 사고 고평가를 파는 거죠. 혜미 씨 얼굴이 겉으로 봤을 네. 때 더 하얘지셨어요 지금. 네네. 아, 조금씩 하얘지고 있는데. 차익 거래는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자산 간의 가격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괴리를 보일 때 괴리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 자산 간의 정상적인 가격 차이인가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이론적으로 도출하면 이론적 차익 거래, 통계적으로 도출하면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간의 괴리의 경우 선물의 적정 가격은 이론적으로 현물 가격의 보유 비용을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를 이론적 차익 거래라고 하고 금선물과 은선물의 가격 간의 괴리는 과거의 통계치를 통해 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통계적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해지 거래나 차익 거래나
두 개의 그 포지션 방향이 똑같다 이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서로- 때가 그렇죠. 있는데 보기 사는 거 보이는 방향이 똑같이 있으니까. 보이죠. 그렇죠.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니까. 예. 다만 차익거래 쪽으로 오면 예.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행위가 어떤 거는 고평가돼서 팔고 그렇죠. 어떤 거는 저평가돼서 사는 거다. 그렇죠. 아. 두 개를 한꺼번에 매매하는 거고 해지 거래는 이미 가격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 있는 거야. 그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거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혜민 씨 얼굴이 좀 돌아오신 거죠? 자,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해지는 이미 내가 있는 게 위험해졌어. 그래서 뭐 하나 더 하는 거고 차익거래는 두 개를 동시에 해서 고평가된 거를 예. 팔고 저평가된 걸 사고. 근데 차익 거래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직관적으로 다시 알려주시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두 개 자산을 사고 파는 걸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어떤 걸 또 차익 거래라고 하냐면 많이 예를 드는 게 남대문 시장에서 티셔츠 하나가 1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동대문 시장에 가니까 똑같은 티셔츠가 50,0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떼와서 팔아요. 그렇죠.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에 사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50,000원에 팔면 돼요. 그러면 나는 위험이 없죠. 없어요. 물론 운송비는 좀 들겠지만 나는 위험이 없어요. 그런 걸 또 차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는 그러면 두 자산의 가격 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남대문에 있는 티셔츠 가격과 동대문에 있는 티셔츠 가격은 운송비 범위 안에서 가격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운송비를 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한 거야. 그 두 개의 티셔츠가 그래도 품질면에는 뭐 같다고 거의 그러면- 똑같다고 봐야 거의 되는데. 같다고 가격을 설명을 뭐 하는 하나는 거죠. 명품이고 하나는 뭐 그런 건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에서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차익 거래는 우리가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있는데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까. 하나의 그 물건에는 그 여러 개의 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대문과 동대문에 같은 티셔츠가 10,000원과 50,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티셔츠인데. 같은 티셔츠인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다르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한 곳으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종 하나 이제 차익거래 기본 원리다. 가끔 가다 라고 볼수 보면 있을 그런 것 거 같아요. 있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중고 시장 같은 것들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 이거는 이 물건이 이 중고 시장 여기에 되게 싸게 나왔네. 이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파는 행위. 이것도 그러면 차익거래 일종의 차익거래로 볼 수 있는 그럼 것들이죠. 예. 일상생활의 차익거래는 굉장히 많네요. 그렇네요. 근데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금융시장에 넘겨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코스피백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스피백 선물은 코스피 200이라는 200개 주식으로 묶어진 하나의 포트폴리오하고 선물 이 선물이란 거래요. 같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차익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선물하고 이 코스피 200 주가 지수하고 이상하게 크게 벌어져 가지고 차익 거래를 한다. 그럼 좀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와, 어렵다. 이거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요, 그렇게 또 볼 수 있어요. 니케이 225라는 지수가 일본에도 상장이 돼 있고, 싱가포르에도 상장이 돼 있고,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니케이 지수를 같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아야 되잖아. 금융인데. 아, 이게 상장만 다른 곳에 그렇죠. 돼 있을 뿐인데 그렇죠. 밑에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225. 예. 아, 예. 그러니까 우리 설명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는 이럴 때 가격 차이가 나면 차익 거래가 가능한 거죠. 같은 건데 금액이 그렇죠.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이게 건데 다른 이유는 가격이 다른 이유는 단순하게 상장돼 있는 지역이 다르다. 지역이 다른데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일시적으로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거를 재빨리 들어가는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빨리 들어가서 재빨리 팔고 이렇게. 그렇죠. 이 차익거래자 하는 사람들 되게 부지런해. 그러니까요. 부지런 빠지게 쳐다보고. 부지런보다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시스템.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이 갖춰야 되고, 남대문 시장에서 옷 사다가 파는 건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부지런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니케이 225라는 선물이 미국에서는 뭐 3,000에 거래되는데 싱가포르에서는 2,800에 거래된다.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는 거를 팔고 싱가포르에 있는 니케이 225 선물을 사면은 이게 주가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이게 서로 딱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한쪽은 사고 똑같은 거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았으니까. 그렇다면 그 한 200원의 차이가 예, 그렇죠. 저한테 상당히 그 하나의 수익원이 되는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거래 이익인데 이게 위험이 없는 네, 이익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하나 사고 하나 팔도 했으니까. 근데 위험이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건 좋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찰나의 수간. 너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면, 그럼 정말 그렇게 위험이 없는 차익거래 기회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요. 있어요? 진짜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겠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다 시스템대로 그죠.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얘기했던 통계적 차익거래로 간다. 아, 이론적 차익거래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 확률이 되게 작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아. 인건비가 안 나온다. 나타나더라도 누군가가 또 체감을 그렇죠.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통계적 차익거래로 가서 뭐 금 가격과 은 가격, 원유 가격도 예를 들어서 그 WTI하고 뭐 브렌트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품목들 간의 가격 관계. 네, 그러면 이걸 여기서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해미씨 대해서 이제 요 네.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같은 자산인데 어디서는 크게 비싸게 거래되고 어디서는 너무 낮게 거래되고 그럼 이것들을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는 이런 거래를 지금까지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차익거래. 맞습니다. 딩동댕. 또 한번 네, 한번 이제 리프레시 해주셨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먹고 운전하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그런 질문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리프레시 해주시는 거죠, 한 번씩. 이렇게 자신감 북돋아 주시고. 네네. 차익거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차익거래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 비싼 거를 팔고 하나의 싼 거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익을 얻는다는 그 개념인데 이게 매력적인 게 위험이 없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데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재빨리 좀 들어가 재빨리 하고 싶은데 예. 시스템이 시스템 없네요. 개발되면 저한테 꼭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